그날 58배 한 남자가 20년 만에 자신이 세운 회사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체크 셔츠에 색바랜 청바지. 그의 수수한 차림새를 본 젊은 직원이 내뱉은 한마디. 아저씨,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예요. 청소실은 지하입니다. 그는 이 회사의 창업자였습니다. 한때 박도깨비로 불리며 직원들을 몰아붙였던 완벽주의자. 결국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던 그 사람. 하지만 그날 그가 우연히 목격한 것은 자신의 과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능력 없는 직원의 횡포, 억울함을 참아야만 하는 젊은 개발자,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는 위험한 계획. 과연 그는 2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박재현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작은 교실 앞에 섰습니다. 칠판에는 어제 수업 때 적어둔 파이썬 코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분필을 들어 한 줄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재현이 5년 전부터 운영해온 코딩 교실이었지요. 주말마다 중학생들이 찾아와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학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 됐어요. 하고 외치는 그 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재현은 올해 58이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제법 섞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무언가를 집중해서 바라볼 때면 주변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눈이었지요. 그가 입은 체크무늬 셔츠는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청바지에는 작은 얼룩이 몇 군데 묻어 있었고요. 명품이나 브랜드 같은 건 이제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편하고 실용적이면 그만이었습니다. 칠판을 다 지운 재현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지요. 그는 이곳이 좋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박 선생님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28살 때였습니다. 재현은 동생 영준과 함께 온라인 게임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둘 다 컴퓨터를 좋아했고 밤을 새워 코딩하는 게 즐거웠던 젊은이들이었지요. 첫 게임은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대박이 났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명에서 50명이 되었고 다시 200명이 넘었습니다. 사무실도 옮겼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빌딩으로요. 그때 재현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코드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작은 오류도 용납하지 않았지요. 이 정도면 되지 않냐는 말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안 됩니다. 다시 하세요.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재현을 박도깨비라고 불렀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코드를 뜯어보는 모습 때문이었지요. 어떤 이들은 박귀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재현은 자신이 엄격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회사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야근이 계속되었습니다. 휴가는 명목뿐이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재현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지요. 결국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하나둘 사직서를 냈습니다. 재현은 당황했습니다. 왜 떠나냐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사람입니다. 한 개발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책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키웠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동생 영준이 찾아왔습니다. 형, 이제 형은 좀 쉬어. 내가 운영할게. 영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지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독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장이라는 직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퇴나 다름없었지요. 28배 시작해서 38배 내려놓은 회사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영준이 회사를 잘 키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원 복지가 좋아졌고 새로운 게임들이 계속 나왔다고 했지요. 재현은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축하 전화 한 통 걸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또다시 긴장감만 조성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코딩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만났지요. 아저씨, 프로그래밍 할 줄 아세요? 한 중학생이 물었습니다. 재현은 웃었습니다. 조금 알지. 그렇게 코딩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3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5명이 다녔지요. 아이들은 재현을 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박도깨비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주는 법을 배웠고 칭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잘했어요. 이번 주 숙제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예전에 그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지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준과는 명절에나 짧게 통화하는 사이였습니다. 평일 낮에 전화가 오다니 이상했습니다. 여보세요. 형, 나야. 영준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 형, 서울 좀 와줄 수 있어? 본사로. 재현은 눈썹을 찔렀습니다. 본사? 내가 왜?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형이 꼭 와야 할 것 같아. 영준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언제? 내일 가능해? 그래, 가볼게. 전화를 끊은 재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본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은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다 버렸지요. 그나마 깨끗한 청바지와 체크셔츠, 낡은 자켓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과거의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 쌓인 서류들, 그리고 자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지요.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마을 아저씨처럼 보였지요. 이대로 가도 되겠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탔습니다. 서울까지는 1시간 반이었지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사라지고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가방 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재현 회장. 20년 전 명함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요. 그는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준은 왜 그를 부른 걸까요? 기차는 서울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지나 창업자가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재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재현은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낡은 자켓과 체크 셔츠 차림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하고 2호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거리는 변해 있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익숙했던 가게들은 사라졌지요. 재현은 휴대전화를 꺼내 영준이 보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본사는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길을 매일 걸었었지요. 그때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지요. 벽면에는 회사 로고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는 젊은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복장이었습니다. 여성 직원들은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남성 직원들은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지요. 그의 차림새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색바랜 체크 셔츠, 구겨진 자켓, 낡은 운동화. 마치 시골 아저씨 같았습니다. 재현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구태영 마이너스 개발이 팀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아저씨, 잠깐만요. 태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재현은 멈춰 섰습니다. 네. 여기 외부인 출입 제한 구역인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태영은 재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명백히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장님요? 약속 있으세요? 전화로 연락받았습니다. 태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화요? 아저씨, 여기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청소 용역 오신 거면 지하로 가셔야 해요. 거기 따로 출입구 있어요. 재현은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시간 없어요, 아저씨. 여기 산에 기밀 많은 곳이라고요. 외부인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태영은 손짓으로 지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재현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영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새겨두었지요. 엘리베이터도 직원 전용이니까 계단 이용하시고요. 재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화를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해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영준에게 전화할 생각이었지요.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기획안 말이야. 오늘까지 내라고 했잖아. 재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 로비에서 만난 구태영이었습니다. 태영 씨, 그건 제가 아직 다듬고 있어서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요. 다듬긴 무슨. 내가 뭔데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어차피 팀 차원에서 내는 거잖아. 나한테 넘겨. 하지만 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간 거라서. 아이디어?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만든 건 다 회사 거야. 내 개인 작품 아니라고. 복도 모퉁이에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태영이 한 젊은 남자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표에는 한도현 마이너스 개발이 팀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도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발표 있는 거 알지?
그때까지 내 메일로 보내. 알았어? 네. 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도현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재현 쪽으로 걸어오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빨리 나가셔야죠. 태영은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재현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벽에 기댄 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괜찮습니까?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방금 그 사람 항상 저렇습니까?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기 조심스러웠지요. 하지만 재현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람, 인사팀 고위 간부 조카래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도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실적만 챙기려고 해요. 제 아이디어 가져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은 어느 회사에나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요. 도현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료 안에 제가 장치를 좀 해놨어요. 버그랑 증거를요. 저 사람은 절대 못 고칠 겁니다. 코드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거든요. 재현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번에 확실히 들통나게 할 거예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었지요. 재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이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해결이 될까요? 적어도 제 억울함은 풀리잖아요. 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모르실 거예요. 매일 제 아이디어 뺏기고 실적 빼앗기고 그러면서도 웃으며 일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 때문에 떠난 직원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게 맞습니까? 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게 어떻습니까? 증거를 모아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여긴 그런 게 안 통해요. 저 사람 뒤에 누가 있는데요. 제가 말하면 오히려 제가 찍혀요. 그래도 됐어요. 아저씨는 그냥 일보러 오신 거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도현은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전 가봐야 해요. 발표 준비해야 하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개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요? 자신은 이제 이 회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도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억눌린 표정, 떨리는 목소리, 주먹 쥔 손. 재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영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형, 도착했어? 응. 로비에 있다. 어디로 가면 되냐? 미안, 형. 지금 급한 회의 중이야. 30분만 기다려줄 수 있어?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끄는 재현은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1시간 뒤면 발표가 있다고 했지요. 도현이 준비한 장치가 작동할 시간이었습니다. 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직원들을 몰아붙이던 모습,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던 모습. 그때는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회사는 살아남았지만 상처만 남았지요. 지금 도현도 비슷한 실수를 하려는 건 아닐까요? 복수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들 뿐이었지요.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발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발표 전에 도현을 만나야 했습니다. 말려야 했지요. 하지만 길을 몰랐습니다. 건물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보았습니다. 개발실은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들어서려는데 한 직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거 사원증 태그해야 작동돼요. 아, 저는 외부 방문객이시면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 받으셔야 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재현은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개발실에 갈 일이 있어서요. 방문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라서.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출입이 어려워요. 방문하실 부서와 담당자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연락드려 볼게요. 재현은 난감해졌습니다. 도현의 성함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몰랐지요. 개발이팀 한도연 씨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전화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지요. 죄송해요. 통화가 안 되네요. 다른 분 연락처 있으세요?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준에게 연락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의 중이라고 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뒤면 발표가 시작될 것입니다. 재현은 로비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회사와 멀어져 있었던 대가였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연결고리도 없었지요.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5층 위 지금쯤 도현은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영은 훔친 자료를 자신의 것인 양 들고 있겠지요. 그리고 곧 모든 게 터질 것입니다. 재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시 풀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준이 회의를 끝내기를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기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이 건물에서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준에게서 연락이 없었지요. 주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서류 뭉치를 안고 급하게 걸어갔지요. 모두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재현만 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건물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지요. 비상계단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재현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지요. 올라갈까요? 15층까지. 그는 망설였습니다. 설령 올라간다 해도 개발실 문은 잠겨 있을 것입니다. 사원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재현과 마주쳤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지나가려 할 때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개발실에서 오시는 겁니까? 네. 아, 네. 15층 개발실이요.
거기 지금 발표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와서 여직원은 급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직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구태영 씨가 컴퓨터 세팅하고 있어요. 근데 왜 물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여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내려갔습니다. 재현은 계단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작 전이라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그는 다시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장님께 급히 연락 좀 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급한 일입니다. 꼭 전해 주셔야 합니다. 재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입니까? 로비 안내데스크인데요. 한 분이 사장님께 급히 연락하실 일이 있다고.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말이 오갔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여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은 회의 중단이 어렵다고 하네요. 회의 끝나면 연락드린다고 하셨어요. 재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몇 명의 직원이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재현이 한 직원을 불렀습니다. 개발실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인사팀이에요. 그럼 혹시 개발실에 아는 분 있으십니까? 급히 연락할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재현을 보았습니다. 수상한 외부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재현은 제자리에 섰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지요. 오후 3시 10분이었습니다. 재현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깍지 꼈습니다. 20년 전이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회장이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누구든 만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뿐인 회장. 실체 없는 직함. 그는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습니다. 20년 전 회사를 떠난 것, 시골로 내려간 것, 조용히 산 것.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건 옳은 선택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력했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눌린 표정,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태영의 오만한 태도. 재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몇몇 직원들이 내려왔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지요. 진짜 대박이었어. 구태영 완전히 망신당했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냐?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긴 평소의 행실이 어땠는데. 자업자득이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재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표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도현의 계획이 실행되었다는 뜻이었지요. 재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더 많은 직원들이 내려왔습니다. 모두 흥분한 얼굴이었습니다. 한도현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준비했을 줄이야. 구태영 얼굴 봤어? 새하얘지더라. 당연하지. 자기가 횡령하고 게임하던 사진이 다 나왔는데.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5층까지 걸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개발실에 가야 했지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58배 나이가 느껴졌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층, 7층, 9층. 숨이 찼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계속 올랐습니다. 12층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손잡이를 붙잡고 숨을 고르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재현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도현 씨. 재현이 다가갔습니다. 발표. 어떻게 됐습니까?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영 씨가 완전히 망신당했어요. 제 계획대로 됐어요. 근데요? 개발실장님이 저보고 내일 인사팀에 출석하래요. 징계 회부될 거래요.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복수는 했는데 저도 끝난 것 같아요. 재현은 도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늦었습니다. 아니요. 제 선택이었어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도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제 아이디어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후회합니까? 도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속은 후련한데 앞으로가 두려워요. 그럼 제대로 싸워봅시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저도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장님을 만나러요. 당신도 같이 가지요. 하지만 아저씨는 저는 이 회사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요. 재현은 일어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같이 가봅시다. 도현은 재현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13층, 14층, 15층. 개발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도현이 사원증을 대려할 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직원이 나오다가 재현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까 그 청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이 뒤따랐지요. 개발실은 넓었습니다.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에는 모니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회의실이 보였지요. 직원들이 재현을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아까 로비에서 본 것 같은데. 재현은 개발실장 책상을 찾았습니다. 실장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재현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요. 전화를 끄는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요. 개발실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제가 박재현입니다.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재현이라고요? 네. 이 회사 회장입니다. 순간 개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지요. 그때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아까 청소하러 온 아저씨잖아. 구태영이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억지로 당당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까지 와서 사기치려고요?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으려고?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재현은 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분한 눈빛이었지요. 구태영 씨, 아까 로비에서 만났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 나가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저를 청소 용역 아저씨로 봤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생겼잖아요. 태영이 비웃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지요. 태영은 대꾸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개발실장이 급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입니까? 저 개발실장인데요. 지금 여기 박재현 회장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전화 너머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네.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실장이 재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그 순간 개발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구태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영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형. 영준은 재현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형,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로비에 계신 줄 알았는데. 괜찮다. 재현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얼어붙은 개발실, 창백한 직원들. 무슨 일이야, 형? 긴 이야기다. 재현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영을 보았습니다. 태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재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개발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재현은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았습니다. 2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책상 배치도 장비도 사람들도. 하지만 공기는 비슷했습니다. 긴장감, 불안감, 두려움. 영준이 재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영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우연히 알게 됐다. 개발이 팀에 문제가 있더구나. 재현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영의 횡포, 도현의 복수,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일어난 일까지. 영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 나도 방금 보고받았어. 인사팀에서 난리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 구태영은 징계 확실하고 한도현도 문제지. 회사 자료에 그런 장치를 해놓다니. 영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둘 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것 같아.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뭐? 태영이는 징계받고 도현이도 징계받고. 그럼 끝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영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태영이는 능력이 부족한데 압박받았을 거다. 실적을 내야 하니까 남의 걸 빼앗았겠지. 도현이는 억울했을 거고.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야, 형. 규정으로만 해결되면 회사가 좋아지냐? 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지요. 나한테 시간을 줘. 내가 직접 봐보겠다. 영준은 망설였습니다. 형이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 요즘 회사 분위기도 모르고.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재현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어봐. 한 달만. 영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한테 맡길게. 대신 책임져야 해. 그러지. 두 사람은 개발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주시하고 있었지요. 영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 공동 창업자이신 박재현 회장님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20년 전 회사를 설립하신 분이고 지금도 형식적으로 회장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영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개발실 시니어 멘토로 합류하실 겁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요. 재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지요. 저는 오래전 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제 방식이 틀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완벽을 요구하다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지요. 재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또 다른 문제를 봤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쟁만 하고 결국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요. 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도 눈물을 닦았지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팀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재현은 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구태영 씨. 태영이 움찔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한도현 씨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십시오. 태영은 떨리는 다리로 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현은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도현아. 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이디어 가져간 거 무시한 거 다 미안해.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난 내가 부러웠어. 넌 코딩도 잘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태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질투했어. 내 걸 빼앗으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어. 정말 미안하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도현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태영 씨.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오늘 일은 너무 과했어요. 아니야, 너는 잘못 없어. 아니에요. 저도 복수하려고 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지요. 도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일해봐요. 같이. 태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개발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재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현은 매일 개발실에 출근했습니다. 아침 9시에 도착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지요. 야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첫날 재현은 태영을 불렀습니다. 태영 씨 앉으십시오. 태영은 긴장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무엇을 제일 배우고 싶습니까? 네. 회사 일 중에서요. 뭘 잘하고 싶습니까? 태영은 당황했습니다. 질책을 예상했는데 질문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기획을 잘하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좋아요. 코딩보다는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획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초 코딩은 알아야 합니다. 개발자들과 대화하려면요. 네, 배우겠습니다. 매일 1시간씩 저와 공부합시다. 괜찮습니까? 태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재현 씨라고 부르십시오. 편하게요. 다음은 도현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실력이 좋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지요. 뭡니까? 협력입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면 한계가 옵니다.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어떻게요? 태영 씨를 가르쳐 보십시오. 도현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당신이 잘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도현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재현은 매일 아침 개발실을 돌았습니다. 직원들의 작업을 지켜보았지요. 질문이 있으면 답해 주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안했습니다. 태영은 매일 1시간씩 재현과 공부했습니다. 파이썬 기초를 배웠지요.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 이거 맞게 한 건가요? 맞습니다. 잘했어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태영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태영에게 코드 리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지요. 태영 씨, 여기 이 함수는 이렇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 둘의 관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개발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삭막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보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경쟁보다 협력이 늘었습니다. 재현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작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자율 참가였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지요. 오늘은 사용자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 주는 코드 최적화를 다뤄볼까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10명이었지요. 세 번째 주는 20명이 넘었습니다. 태영도 참석했습니다. 도현도 왔습니다. 태영 씨, 오늘 배운 거 이해됐어요? 응, 대충. 근데 이 부분이 좀 헷갈려.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개발실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각 팀이 한 달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지요. 태영과 도현이 함께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달 신규 기능 개발을 맡았습니다. 태영이 기획을 설명했습니다.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도현 씨가 구현했습니다. 도현이 코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희 둘이 협력해서 만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재현은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발표 후 영준이 재현을 찾아왔습니다. 형, 대단해.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 바뀐 건 저 사람들이다. 나는 그냥 지켜봤을 뿐이지. 아니야. 형이 있어서 가능했어. 영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 계속 여기 있어 줄래? 개발실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봐줘.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시골이 좋다. 거기 내 교실도 있고. 그럼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 영준이 간청했습니다.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마. 그날 저녁 재현은 태영과 도현을 따로 불렀습니다. 두 분 모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씨. 태영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서로 돕고 배우면서요. 네, 그러겠습니다.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네. 20년 전 저는 독이었습니다. 회사를 키웠지만 사람들을 지치게 했지요. 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태영과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하고 있고요. 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두 사람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재현은 그날 밤 기차를 탔습니다. 시골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재현 씨, 다음 주도 오시죠?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재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요. 목요일에 갑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나도 저 아이들도. 기차는 밤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희망을 싣고 내일을 향해.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일주일에 2번씩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었지요. 나머지 날은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침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지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면 안내데스크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현은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체크 셔츠에 청바지, 낡은 자켓. 하지만 이제 아무도 청소 용역 아저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면 개발실이 보였지요. 변한 게 많았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지요. 이 부분 같이 보실래요? 좋아요, 같이 봐요. 자연스러운 협력이었습니다. 재현이 들어서자 태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재현 씨 오셨어요. 응, 오늘 무슨 일 있나? 오후에 신규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있어요. 참석하실 거죠? 그래야지. 태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자신감이 생겼지요. 더 이상 남의 것을 가져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 이거 좀 봐주실래요? 제가 쓴 기획서예요. 태영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잘 썼네요. 논리가 명확하고. 정말요? 네. 여기 이 부분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완벽합니다. 태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칭찬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알았습니다. 도현도 다가왔습니다. 재현 씨,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응, 잘 보냈지. 도현 씨는? 저도요. 코딩 공부 좀 했어요. 재현 씨가 추천해준 책 읽고. 도현도 변했습니다. 혼자 모든 걸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나누는 법을 배웠지요. 태영 씨 기획서 코드로 구현하는 거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네. 재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발실 전체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큰 건이었지요. 교육용 게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개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코딩 교육 게임입니다. 재미와 학습을 동시에 잡아야 하죠. 재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육, 코딩, 아이들. 자신이 시골에서 하던 일과 비슷했지요. 팀은 2개로 나눕니다. 기획팀과 개발팀. 각 팀장을 뽑겠습니다. 실장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기획팀장은 구태영 씨. 태영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요? 네. 지난 석 달간 기획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맡아보세요. 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발팀장은 한도현 씨. 도현도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네. 기술력도 좋고 요즘 후배들 가르치는 것도 잘하잖아요. 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영과 도현이 재현을 찾아왔습니다. 재현 씨, 저희가 팀장이래요. 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석 달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변했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전 그들은 적이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했고 무너뜨리려 했지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동료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서로 돕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렵지만 해보겠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태영 씨, 같이 잘해봐요. 응, 같이 하자. 재현은 두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어요. 그날 저녁 재현은 영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김치찌개를 시켰지요. 형, 개발실 분위기 정말 좋아졌어. 영준이 말했습니다. 다들 형 얘기를 해. 박 회장님 덕분에 회사가 달라졌다고. 내가 한 게 뭐 있냐? 저 사람들이 스스로 변한 거지. 재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형이 계기를 만들어줬잖아. 영준은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 본격적으로 복귀하면 안 돼? 부회장이든 뭐든.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금처럼이 좋다. 왜? 일주일에 이틀은 여기서 나머지는 시골에서. 균형이 맞아.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 아이들도 내가 필요하거든. 영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형 뜻대로 해. 대신 계속 와줘. 그러지. 두 형제는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영의 기획은 구체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도현의 개발은 안정적이었지요. 재현은 가끔 조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세요. 게임은 재미있어야 하지만 배움도 있어야 합니다. 작은 조언들이었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재현이 시골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태영과 도현이 찾아왔습니다. 재현 씨, 잠깐만요. 왜요? 저희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태영이 말했습니다. 재현 씨 아니었으면 저 아마 회사 그만뒀을 거예요.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마 징계받고 나갔을 거예요. 재현은 가방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긴요. 내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우셨어요? 사람을 키우는 법이요. 재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20년 전 나는 사람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몰아붙이기만 했지요. 그래서 다들 떠났고요. 태영과 도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기다리면 변한다는 것, 믿으면 잘한다는 것. 재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현 씨,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실 거죠? 당연하지요. 내가 여기 왜 오겠습니까? 도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현 씨,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우리 서로 도운 겁니다. 재현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십시오. 서로 돕고 함께 크면서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교육용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고 학부모들도 만족했지요. 개발실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태영과 도현이 앞에 섰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팀 전체의 노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태영이 말했습니다.
특히 서로 돕고 배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도현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시선이 재현을 향했습니다. 재현은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재현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재현은 사양했지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걸어갔지요. 재현 씨께 감사패를 드립니다. 태영이 작은 나무 액자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재현은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이뤄낸 겁니다. 나는 그저 지켜봤을 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지요. 재현은 감사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시간.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그는 회사를 키웠습니다. 매출을 올렸고 직원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키우지 못했지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태영은 자신감 있는 기획자가 되었습니다. 도현은 후배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골 교실 학생 하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수업 있죠?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재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은 틀렸습니다. 완벽을 요구하고 압박하고 결과만 따졌지요. 하지만 사람은 압박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으로 자랐습니다.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시간으로 자랐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게 진짜였습니다. 기차는 밤을 달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시골에 도착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갈 것입니다. 태영과 도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58배 나이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시간.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희망을 싣고 내일을 향해. 그리고 재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나도 저 아이들도.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기차 바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덜컹 덜컹 덜컹.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끝.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